처음 이 영화 볼 때 정말 이 장면에 소름이 막 돋았었거든요. 그걸 제일 묻고 싶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이 반전을 언제 알았는지, 영화 처음 볼 때.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 다만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보고 읽는 영화 속 심리, 지선 신의 마인드. 오늘의 상영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븐데이즈라고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 사람을 좀 권해줬으면 돼요.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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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개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승률 99%의 변호사 유지연의 딸인 은영이 이제 납치가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납치범의 요구가 그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철진이라는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달라. 이게 요구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펼쳐지는 엄청난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죠. 사실 이 영화는 저희가 이제 드렸던 영화 리스트, 그 후보에 없던 영화였어요. 교수님이 먼저 이거 합시다 라고 주신 영화인데,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영화가 실제로 시나리오도 정말 탄탄하고 박진감 있고 재밌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도 보면은 정말 재미도 있고 잘 만든 영화인데 좀 뭐라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영화 감상 시작 전에 지선 씨의 마인드만의 세븐데이즈 감상 포인트 뭘까요? 이 영화가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각본을 쓰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 FBI 범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범죄 심리 관련한 그 내용에 나와요. 그래서 유지연 변호사의 변론 속에 나오는 내용과 좀 매칭시키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재밌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두 가지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아이 유괴 사건과 정철진의 살인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추리하면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상영작 세븐데이즈 함께 볼 첫 장면은 사건의 시작입니다. 운동회 날 지연의 딸 은영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지연의 딸 은영이가 유괴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그 장면인데, 근데 아이가 이렇게 뭐 외진데 혼자 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괴범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장면으로요? 네. 오. 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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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사람이 많은 대낮에 무력으로 아이를 이렇게 납치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목격자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서는 아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야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력이 아니라 말로 아이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근데 범인이 아이를 유괴한 목적이 좀 특이했어요. 뭐 초반에 설명하셨지만 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살인범 정철진이라는 인물을 빼내달라고 하거든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사형 선고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난 변호사님이 그 사람을 좀 권해줬으면 해요.
잠깐만요. 좀 알아듣게 좀 설명.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2심 재판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아내. 무조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은영아. 은영이. 이 첫 통화 내용이 좀 인상적인데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게 말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괴범은 굉장히 뭐 금전적으로 절박하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애를 유기할 정도면 얼마나 반사회적일까 그런 짓을 할 정도면. 그런데 여기 말투를 잘 보면 좀 교양 있는 사람의 말투 같은 걸 써요.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난 변호사님이 그 사람을 좀 꺼내줬으면 해요. 이 문장이거든요. 저게 부탁 같지만 부탁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유기해가 놓고는 그 사람을 꺼내. 무죄로 만들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좀 꺼내줬으면 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제 저 말투를 쓰는 사람은 평소에 되게 권위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권위에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지시인데 지시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저는 좀 예의 바르게 얘기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아이를 유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의 있고 교양 있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안 맞잖아요. 야, 저런 걸로 그런 걸 또 추리할 수 있네요.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협박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딸을 못 보게 될 거다.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아내. 이런 거는 유괴범이 할 법한 대사인데 그 위에 나오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유괴범의 특성을 좀 잘 보여주죠. 그럼 이 정철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 다음 장면을 함께 보시죠. 2007년 8월 2일 오후 6시 미대 조석과 대학원생 장혜진 당시 23세인데 피범벅이 된 자신의 빌라에서 실종됐습니다. 이 장혜진은 보름 정도 후인 8월 16일 미사리 습지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빌라에서 살해를 하고 이 시체를 습지에 유기한 거죠. 의외로 범인 금방 잡혔네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애인집에서 검거됐습니다. 정철진 35세 강간폭행 전과 5번 빌라 현장에서 정철진 지문 발자국 다 나왔고요. 거실에 있던 장혜진 지갑에서 정철진 지문, 장혜진의 피 모두 검출됐습니다. 현재로선 사용이 확정적입니다. 네, 정철진이 연루된 사건이 드러났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좀 정리해 주시죠.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이는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현장이 펼쳐져 있고 이제 CC는 나중에 유기된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철진이라는 사람의 지문이 그 현장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그 피해자의 지갑에서 지문이 검출됐다. 이런 거는 그 강도를 저지르려다가 혹시 살인까지 간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현장이죠.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 근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철진의 지문이 여러 군데서 나왔고 뭐 강간, 폭행 전과까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철진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뭐 전과가 많다. 그것 때문에 예단을 가지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저 사건에서 특이한 게 CC를 다른 곳에 일부러 이동시켜서 유기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CC를 이동해서 유기할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 왜 현장은 저렇게 어질러진 채로 그냥 있나. 그러니까 이걸 모순으로 볼 수도 있죠. 그 살인 현장과 그 뒤 행동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범행 현장을 봤으니까 피해자의 상태 역시 살펴봐야겠죠.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보통 얼굴을 이렇게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신원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고,
쓰러지면 심리적인 건데 아는 사람이어서 피해자 시선을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를 사람에서 사물로 격화시키는 거지. 면식범이란 얘기인가요? 그거 다 뻥이야. 이론이랑 실제랑 같냐? 그리고 이번 사건에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 무질서형과 질서형의 혼합형이야. 범행은 전형적인 무질서형이야.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홧김에 아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지. 상처가 대부분 불규칙적이었거든. 이런 유형은 치밀하지가 못해. 그래서 현장이나 사체에 증거가 대부분 남기 마련이야. 그런데 범인은 시체에 채모를 깎고 알코올로 닦아냈어. 이건 전형적인 질서형이야.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증거 하나 안 남겼어. 시신에서 그 범인의 잔혹성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끔찍한 상태인데 이 시신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범인의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피해자의 시신의 상태를 보고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법의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배우를 법의학자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이 사람 얼굴을 훼손한다는 게 그 신원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얼굴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원 파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문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가능성은 좀 낮고 두 번째가 그 용어까지 나오는데 그게 비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특히 나랑 아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시신의 상태로 있으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면식범일 가능성.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닌 인격을 이제 지우는 형태. 그래서 저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는 사실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 시나리오는 분명히 여러 권의 범죄 심리 교재들을 보고 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실제 이론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FBI에서 연쇄 살인범들을 실제로 면담을 했어요. 하고 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오거나이즈드와 디스오거나이즈드 형이거든요. 그걸 이제 질서와 무질서형으로 번역을 한 건데 질서형은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체계적인. 두 번째 이제 무질서형은 굉장히 뭐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현장의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전혀 체계적이지 못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근데 저 사건은 두 개가 혼합된 형태죠. 질서와 무질서. 그렇죠. 살인이 발생한 빌라는 굉장히 무질서형에 가까운 범죄 현장인데 시신 처리나 유기한 거는 아주 그 체계적인. 그래서 모순이다. 근데 저게 가능한 게 공범이 있으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서로 이제 형태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면. 예. 또 가능하고 또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후 처리는 굉장히 치밀한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아, 실제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건이어도 일단 발생했을 때 그 사후 처리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럼 경찰진의 경우도 전과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가능한 상황일 수 있죠. 사후 처리를 하는 게. 전과 5범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그 FBI가 분류법을 낸 게 80년대인데 그 이후에 그걸 반박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두 개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물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나눠지는 범죄 현장은 드물다. 이게 이제 반박하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범행 도구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살해 도구가 뭐래? 해라. 톱같이 생긴 조각도야. 공부 좀 해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장혜진의 입안에서 약물이 검출됐어. 워낙 소량이라서 처음엔 확신이 안 섰는데 정밀 검사해 보니까 맞더라고. 펜시리딘이라고 천사의 먼지라고 불리는 환각제야. 헤라는 아직도 안 나왔나? 살해 도구가 나와야 확실한 증거가 되지. 드디어 구체적인 범행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그 헤라라고 톱같이 생긴 뭐 조각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조속과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충분히 그 사건 장소에 있을 만한 도구긴 한 거죠. 범인이 계획해서 준비해온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연관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보다는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한 범죄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환각 상태에 있는 어떤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서 살인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아직 정철진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정적 단서가 필요한 지연은 성렬과 함께 장혜진의 빌라를 찾아갑니다. 힘들겠는데요? 열쇠 수리공 열쇠를 못 열고. 너 뭐냐 정체가 되지? 네 아버지 내 거야 이 새끼야. 아 이거 유니콘 시리즈 아버지도 못 열어요. 똑바로 말해. 절대 안 돼? 방법은 있죠. 딱 하나. 이야, 피쪽 봐라. 이거. 처음엔 소파였어. 여기서 폭행하고 찌른 거야. 왜 처음 장소가 소파일까? 범이랑 소파에서 대화를 하다가 당했단 소린데 면식범인가? 아니, 그럼 정철진은? 나 아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형사가 이 현장에 왔어도 100% 정철진 지목할 걸. 누구도 100%는 장담 못해. 봐. 짐은 범벅이야. 온통 발자국이고. 범인은 시체의 채모까지 제거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운 치밀한 놈이야. 어쩌면 정철진의 말대로 그가 갔을 때 장혜진은 이미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 그날 밤 장혜진은 취해 있었겠지.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고 장혜진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을 거야. 정철진은 장혜진이 살해당하고 나서 빌라로 들어왔다가 놀라서 도망을 쳤겠지. 차를 같이 타고 와서 범행을 하고 깨끗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누군가가 있었어. 우린 그 자를 찾아야 돼. 이 영화가 이제 정철진이 범인이냐 아니냐를 계속 좀 헷갈리게 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특히 헷갈렸거든요. 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범행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추리가 나왔거든요. 그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혈흔 분석으로 그 가해자 피해자의 상호작용이나 동선 이런 것까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실 소파에서 공격이 시작돼서 피해자가 이제 기어서 화장실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살해당한 동선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죠. 네. 힘들겠는데요? 네 아버지 내 거야 이 새끼야. 아 이거 유니콘 시리즈 아버지도 못 열어요. 저 현장은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파손된 흔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집안에 있는 피해자나 누군가가 이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식관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괴범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장님 상태가 이상합니다. 호흡을 못하거든요. 경찰에 알리든 말든 원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와야 할 겁니다. 뒤에 보면 상자가 있습니다. 경례의 선물입니다. 감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차 열쇠를 뽑아서 약하고 같이 개빌 때 집어넣어요. 뭐하고 있습니까? 개목에 걸린 줄을 풀어야지. 약은 임시방편입니다.
빠른데요. 이 지연에게 그 아이의 옷을 주면서 격려의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유지연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는 것, 그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아이의 어떤 흔적이나 징표를 준다라는 뜻이죠. 그동안은 범인이 이제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을 해왔는데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은영의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경찰에게 알리든 말든 빨리 와야 할 겁니다. 경찰에 알리든 말든 은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은 일반적인 유괴범은 전혀 아닌 거죠. 네. 보통 아이의 안위에 대해서 누가 저렇게 걱정하고 신경을 그렇죠. 쓰겠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여기가 카메라 워크라고 그러는 카메라 워킹이 롱테이크가 없고 맞아요. 카메라가 엄청 흔들리고 네. 장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되게 짧게. 네. 근데 저렇게 찍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어떤가요, 감독님들? 롱테이크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계속 흔들면서 커트 막 찍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다고. 아 근데 보면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드디어 재판 날입니다. 지연은 열쇠 수리공조차도 문을 쉽게 열 수 없었던 점, 장혜진의 몸에서 환각제가 검출된 점을 들면서 혜진의 남자 관계가 문란했다고 주장을 하죠. 따님의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제 딸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독립해서 살았다면 당연히 많은 남자가 드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장혜진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남자 관계도 문란했습니다. 웬만한 프로도 열지 못하는 열쇠가 사건 당일 열렸다는 건 장혜진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날 빌라 안으로 들어와서 장혜진을 죽인 범인은 어머니 약값 때문에 들어갔던 좀도둑이보다는 장혜진 스스로가 불러들인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검사 새끼 얼굴에서 배라는 거 봤지? 응? 야, 그녀 엄마 되게 침착하대. 혹시 친딸이 아닌가? 원래 분위기가 이런 게 아니거든. 응? 내가 별이 5개라서 잘 아는데 그 다른 엄마들은 나 못 잡아먹어서 쌩 난리를 치거든. 혹시 후천가?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돈 가지고 치라. 내가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여잔 그 누구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있어.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야. 흥분해서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철진 쪽으로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정철진은 신난 것 같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피해자 장혜진의 엄마 수키의 표정은 어떤 감정인지 잘 못 읽겠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살인 사건의 유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살인 사건의 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례 치르고 그 와중에도 굉장히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느껴서 다른 가족들처럼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억눌러요. 그래서 수키의 어떤 반응을 보고 정철진 대사에도 나오지만 친엄마 아닌가? 그녀 엄마 되게 침착하대. 혹시 친딸이 아닌가? 혹시 후천가? 왜 울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냐? 냉정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제가 예전에 신정동 사건 취재할 때 2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남편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남편분을 만났었는데 그때 의심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내가 죽었는데 다음날 너무 덤덤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아내가 살해당한 날 아침에도 줄넘기를 한 거예요, 마당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러셨냐 했더니 그건 내 루틴이다. 물론 힘들고 내가 슬펐지만 그건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 사람 반응이라는 게 다양해서. 알겠습니다. 잠시 휴정 시간을 가지고 재판은 다시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최경숙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던데 정철진과 사실혼 관계가 맞습니까? 네. 혹시 정철진이 죽은 장혜진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달 전부터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마약입니다. 그날 어디를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까? 수금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수금을 한다고 했습니까? 장혜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술에서 보이듯이 정철진은 이미 장혜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이제 정철진이 범인이냐 아니냐 했을 때 면식범 같은데 정철진은 아닌 것 같은데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그 증언이 나왔어요. 최경숙의 증언이 나왔는데 의미가 있죠, 이 증언. 네,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철진과 피해자가 아는 관계였던 거죠. 네. 그럼 거의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범인 아닌가요, 정철진이? 그러니까 정철진의 어떤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특성과 빌라 안에 지문이나 이런 것도 나와. 시원벅이 된 그 현장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죠. 변호사 지연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거든요. 요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시신 유기와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 그거는 정철진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그게 이 사건의 이렇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난 변호사님이 그 사람을 좀 권해줬으면 해요. 새로운 증거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침내 사라졌던 장혜진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피어싱 같은데? 강지원인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펜시리딘은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분열증 증세를 일으키거든. 아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 정철진 사건에 대한 추리가 확 깨지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피해자 차량에서 피어싱이 발견됐거든요. 당시 그 장혜진이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강주원의 것이었거든요. 갑자기 모든 의심이 강주원한테 가죠. 그죠? 범인이 면식 관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피해자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그 남자친구의 물건이 발견됐다는 것도 범죄와 혹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또 시사해 주는 거고. 더군다나 원래 이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 범행 당시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의 장례식 비디오에 그 입원해 있다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찍힌 거죠. 나중에 보니까 병원 기록을 조작해서 알리바이를 만든. 그러면 굳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필요를 왜 느끼냐. 오히려 의심점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결국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정철진과 함께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하게 되는 상황이죠. 다음 장면도 이어서 보시죠. 주변, 우리 아들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아들을 빼돌렸나요? 내 말 좀 들어봐. 새벽에 아들놈이 들어왔는데 새끼가 약을 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웬 차를 몰고 왔는데 그 차 속에 여자의 시체가 하나 있더구나. 아들놈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깨어나 보니까 거실이 피투성이었대. 그래도 다행이잖아. 진범이 잡혔으니까. 그 정철진인가 하는 친구 말이야. 정철진보다 강지원이 더 유력한 용의자야. 그래서 오늘 내가 왔잖아.
강지원의 아버지인 강상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건 당시에 강지원이 그 집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장혜진을 죽인 게 강지원이라고 또 확신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은 정철진인지 강지원인지 네. 모두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네. 상황이 되는데, 다만 이제 시신 유기와 그 증거 인멸에 관여한 거는 강지원과 그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확실해졌죠. 근데 이제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정철진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아, 무죄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네, 핵심. 지금 강상만이 그 지연이 수집했던 증거를 다 태워버렸는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장면 함께 보실까요? 최동원 검사의 주장대로 장혜진을 살해한 범인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정철진입니다. 하지만 장혜진이 살해당한 그 시간 또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고 정철진은 강지원 군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피해자 장혜진은 살해당한 그날 정철진에게 약값을 대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무질서형. 그리고 전형적인 질서형. 변호인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강주영 군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증거. 제겐 그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저 정황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는 지금 정철진이 장혜진을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흉기, 즉 헤라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흉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인정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피고 정철진이 장혜진을 살해한 칼입니다. 검찰이 장혜진을 살해한 흉기, 즉 정철진의 지문이 묻은 칼을 찾지 못한다면 정철진은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결국 재판은 정철진의 무죄 선고로 끝이 났어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이런 정철진의 무죄 선고 가능한 걸까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다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꼭 흉기가 있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다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 생각해보시면 그 사건도 끝내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던 거는 뭐 CCTV나 법보행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저 범죄 현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굉장히 격렬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정철진의 어떤 DNA 그리고 그 공격 상황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이 영화를 이호 교수님께 한번 보여드렸더니 시신에 상당히 자상이 많은데 헤라라는 도구로 이 정도의 자상을 냈다 그러면 분명히 범인의 손에 흔적이 남을 거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뭐 강지원, 정철진 모두 그런 흔적은 좀 찾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라면 그랬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법의학자님의 귀중한 자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유괴범이 정철진의 무죄 선고를 바랬던 이유는 정철진을 자기가 직접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했던 거였죠. 결국 풀려난 정철진은 유괴범에 의해 불타 죽고 은영이는 다시 엄마인 지연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의 아이가 아니네요. 멀리 떠나갔던 애가 돌아왔으니까. 엄마! 여기. 연락을 했으니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혹시 제 변호를 맡아줄 수 있나요? 물론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이 장면에서 이제 반전이 나왔는데 처음 이 영화 볼 때 정말 이 장면에 소름이 막 돋았었거든요. 대사가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인 게 그 멀리 떠나갔던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네. 근데 사실 애가 멀리 떠나갔었는지를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지연 변호사가 놀래서 이제 그 장면 진짜 식스센스 능가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유괴범이 다름 아닌 장혜진의 엄마 수키였던 거죠. 저는 그걸 제일 묻고 싶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이 반전을 언제 알았는지 영화 처음 볼 때.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 저는 박희순 씨를 의심했어요. 아, 교수님도 못 맞추시네요. 다만 저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학생이었어요. 아, 그때는 학생이셨구나. 예. 만약에 지금 영화를 봤다 그러면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운동장부터 김민숙. 그죠? 아니 근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범인이 처음 통화했을 때 우리가 텍스트를 좀 분석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권위가 있는 어떤 누군가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 말투를 쓰는 사람은 평소에 되게 권위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일치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설정 자체가 대학 교수에다가 심리학 교수잖아요, 또. 심리학 교수예요? 심리학 결혼 들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심리학 교수예요. 아, 진짜? 네.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그걸 지시 같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 교수도 좀 그런 직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특성이 많이 묻어나죠. 아. 그리고 굉장히 좀 교양 있어 보이는 말투. 이야, 되게 예리하게 맞추셨는데 결과적으로 박희순을 범인이라고 하셨던 거네요. 학생 시절. 김민숙 씨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 영화. 와. 근데 수키가 범인이었다라는 거를 누가 밝혀낸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자백을 한 거잖아요, 거의? 왜 본인은 굳이 자백을 했을까요? 애초에 정철진이 무죄가 되면 그 유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목적만 이루겠다 이거였네요, 정철진. 목적을 이루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지금 나왔으면 더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을 것 같은 게 지금 사적 제재가 굉장히 화두예요. 사람들이 법감정하고 너무 실제 형량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되죠. 애를 유괴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죠. 이 영화가 2007년이 아니라 지금쯤 나왔으면 지금 훨씬 더 좀 호응이 컸겠다.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움 때문에 이 영화를 좀 하자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묻혀있기 너무 아까운 영화고 지금 봐도 너무나 긴장감이 넘치죠. 맞아요. 뭐 박지성 교수님이 추천한 영화니까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븐데이즈를 보는 지선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나왔지만 수키를 보면서 정철진이 함부로 내뱉는 그 말, 근데 그런 것들이 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는 댓글,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2차 피해가 되는 그런 댓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자로서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그 장면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생각지 못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역시 이 지선의 시선이 약간 이 지선 씨의 마인드에 좀 묘민 것 같아요. 예, 요거 좀 준비 좀 많이 하시죠. 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준비해오죠. 네, 세븐데이즈와 함께한 지선 씨의 마인드. 역시나 오늘도 재밌고 또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많이 던져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선 씨의 마인드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